2021년 9월 펜타곤 브리핑룸. 왜 호주는 되고 한국은 안 됩니까? 한국 기자의 질문에 미국 국방부는 침묵했습니다. AUKUS 프로젝트. 호주에게는 핵잠수함 기술을 넘기면서 70년 혈맹 한국에게는 자체 기술 개발 조차 배제했죠. 한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묶어둬야 한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3년 후 그 오만함이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27년의 비밀 프로젝트. 미국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배신감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았던 대한민국. 마침내 펜타곤을 경악시키고 백악관을 무릎 꿇린 충격적 방역의 전말이 지금 공개됩니다. 왜 한국만 기술 이전을 배제하는 겁니까? 한국도 수십 년간 같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질문이 펜타곤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2021년 9월이었죠. 방금 전 백악관이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한 직후였습니다. AUKUS 프로젝트,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맺은 새로운 안보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동맹 그 이상이었어요. 미국이 호주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랜트 브래드쇼입니다.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전략국에서 30년간 한반도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동맹 관리가 제 전문이었죠. 어떻게 하면 우방국들과 협력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제가 평생 연구해온 질문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각국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중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로이터 서울 특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도 동맹인데 왜 호주에게만 줍니까?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AUKUS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각국의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외교적이고 모호하고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영원히 우리에게 묶어두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날 밤 늦게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6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차관, CIA 동아시아 국장, 그리고 저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청와대가 공식 유감을 표명했고 국회에서는 반미 집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된 반응 아닙니까? 국방부 차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몇 주 지나면 잠잠해질 겁니다. 하지만 CIA 국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의 분위기가 예전과 다릅니다. 배신감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벽면 스크린에 태평양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호주 주변으로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미래의 작전 반경이었죠. 브래드쇼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의 의견은?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한반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건 호주입니다. 전략적으로 옳은 결정이었어요. 포인터가 남중국해를 가로질렀습니다. 호주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중국 견제의 핵심이죠. 반면 한국은 포인터가 한반도로 돌아왔습니다. 북한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의 작전 능력은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솔직하게 말했죠.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제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전부 디젤입니다. 수중작전 시간이 최대 3주예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반드시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죠. 작전 반경도 1000km 정도입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제약이 실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한국이 미 제치함대 없이는 먼 바다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CIA 국장이 제 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든 인도양이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 손을 떠나는 겁니다. 제가 말을 끝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군요. 하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을 시도하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웃음이었죠. 불가능합니다. 핵추진 시스템은 미국이 40년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35년이요. 가장 큰 장벽은 핵연료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독자 생산하려면 농축 기술이 필요한데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제4조가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협정을 무시한다면? 그럴 리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건 동맹 파기 사유예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걸고 그런 모험을 할 리 없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사무실로 돌아갔고 저는 창밖의 워싱턴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은 결국 받아들일 거라고. 동맹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날 밤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 의원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우리는 동맹인데 왜 호주에게만 줍니까? 20년간 우리가 요청해온 기술입니다. 북한 핵 잠수함이 동해를 누비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술이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NPT 확산 우려라며, 지역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과도한 전력이라며 온갖 이유를 대면서요. 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단번에 성사됐습니다. 3,600억 달러짜리 계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대체 우리가 뭡니까? 2등 동맹입니까? 그 영상이 이틀 후 펜타곤에도 전달됐습니다. 동료 한 명이 웃으며 지나가더군요. 한국이 삐졌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곧 잠잠해질 겁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새벽 2시 40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크 톰슨, CIA 동아시아 국장이었어요. 브래드 쇼, 일어나. 지금 당장 펜타곤으로 와야 해. 무슨? 한국이야. 대전에서 이상한 게 포착됐어. 설명은 나중에 하지. 일단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긴급 호출이라는 건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죠. 차를 몰고 가면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3년 전 제가 회의실에서 장담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하다. 펜타곤에 도착했을 때 2층 전략 상황실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차관, 에너지부 해관보국장. 새벽에 이 멤버가 모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마크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대전 유성구의 어느 시설이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51동. 3개월 전부터 수상한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전력 소비 그래프였어요. 빨간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평균 35메가와트입니다. 에너지부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심분리기를 수백 대 돌릴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원심분리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장비였죠. 천연 우라늄의 우이삼호 농도를 높이는 기계. 3%면 발전용, 20%면 연구용, 90%면 더 있습니다. 마크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이 구역 전체가 전자기 차폐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성으로 안을 볼 수 없어요. 열화상도 안 먹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브래드 쇼, 3년 전 자네가 뭐라고 했지?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제가 상황을 오판한 것 같습니다. 오판. 한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스크린의 숫자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농축입니다.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농축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떨어진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에너지부 국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이건 한미원자력협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제4조 항목이 농축과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확실합니까?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마크가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지난 6개월간 한국은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원심분리기 제작에 필요한 특수 강철을 대량 수입했어요. 독일과 일본에서요. 명목은 조선업용이었지만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두통이 밀려왔어요. 한국이 이걸 정말로 시도하고 있다면 그들은 미친 겁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각오해야 하는데요. 아니면 CIA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한국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내용은 명확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농축 활동 정황을 포착했다.
즉각 해명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하라. 만약 거부한다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미상호방위 조약 재검토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전하십시오. 그날 오후 3시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건넸죠. 외교적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멈춰라. 아니면 동맹이 끝난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답변이 왔어요. 놀랍게도 단 3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원 자력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모든 연구 활동은 평화적 에너지 개발 목적이다. 주권 국가로서 정당한 연구 개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그 답변을 읽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인도 인정도 아닌 완벽한 외교적 회피였어요. 예상된 반응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벌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압박에 굴복할 거예요. 농축 기술은 수십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설령 시작했다 해도 이제 막 첫걸음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국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소환됐죠.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거셌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디젤 잠수함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까?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예상외로 강경했어요. 우리는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조가 없어도 우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장면이 CIA를 통해 펜타곤에 전달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허세입니다. 한국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리 없어요.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전을 방문했다는 거였어요. 공식 일정에는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수행원도 최소한이었고요.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마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주 대전에 다녀갔습니다. 비공개 일정이었어요. 확인된 건 뭡니까?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지는 확인 안 됐습니다. 우리 요원이 따라가다가 놓쳤거든요.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층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인다는 건 뭔가 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모든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전력 소비 패턴, 특수 자재 수입 내역, 정부 인사들의 동선,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뭔가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연막일까? 바로 그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지하 5층 출입구에는 경비가 3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생체 인식과 홍채 스캔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한 남자가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엔지니어였어요. 작업복 위에 하얀 가운을 걸쳤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백상현, 국방과학연구소 함정추진체계연구단 단장이었습니다. 그는 35년간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죠.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회전 속도, 농축 농도, 숫자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어요. 단장님,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3호기 농축 농도가 75%를 돌파했습니다. 백상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어요. 예상 범위 내입니다. 4호기 상태는 정상입니다. 80% 근처에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연구원이 물러갔습니다. 백상현은 다시 혼자 남았어요. 그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7년. 그가 이 프로젝트에 인생을 바친 시간이었죠. 1997년. IMF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손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벽에 걸린 액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주권. 그가 평생 추구해온 두 단어였어요. 단장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중년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관료 같은 인상의 사람이었죠. 한경민.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정책관이었습니다. 그는 백상현의 오랜 동지였어요. 20년 넘게 이 프로젝트를 정치적으로 보호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경민이 말했습니다.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농축 활동을 중단하라고요. 예상했습니다. 백상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IAEA 특별 사찰까지 요구했습니다. 거부하면 동맹 재검토라고 했어요. 그것도 예상했습니다. 한경민은 백상현을 바라봤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 압박이 상상 이상일 겁니다. 백상현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숫자들이 보입니까? 75%. 우리가 27년 만에 도달한 수치입니다. 미국이 40년 걸린 일을 우리는 27년 만에 해냈어요. 하지만 미국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우리가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백상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1997년부터 시작했다는 거요. 한경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백상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할수록 우리는 더 조용히 완성해 나갑니다. 그들이 깨닫기 전에 말이죠.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백상현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6개월. 6개월이면 90%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한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백상현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75.3%, 75.5%,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대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1997년 겨울, IMF 외환 위기 당시 찍은 사진이었어요. 거리에 줄 선 사람들, 금 반지를 내놓는 할머니들, 무너진 기업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서는 것,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날 밤, 대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지하 5층에서는 원심분리기들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27년 동안 숨어서 준비해온 기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기술, 미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기술.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워싱턴의 펜타곤에서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결국 실패할 거라고, 우리의 압박에 굴복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대전 지하 깊은 곳에서 75%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리고 그 숫자가 곧 세계를 뒤흔들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펜타곤 상황실에서는 매주 한국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CIA가 수집한 정보들이 쌓여갔죠. 대전 시설의 전력 소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고 연구원들의 교대 근무가 3교대로 늘어났어요.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경고도 소용없고 외교적 압박도 먹히지 않습니다. 저는 최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한국 내부 반응입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 압박에 여론이 분열됐을 텐데 이번엔 달라요.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마크가 한국 언론 헤드라인들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기술 주권. 이제는 우리 손으로. 미국 의존 탈피. 자주 국방의 시작. AUKUS 배제. 한국의 각성.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AUKUS 발표가 큰 상처를 남긴 것 같아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한국의 핵 관련 모든 연구에 대해 IAEA 특별 사찰단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세요. 한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2주일 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30%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분은 전략적 재조정이었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서울의 반응은 예상외였어요. 한국 국방부는 차분하게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 방어 태세를 강화해왔으며 훈련 규모 조정이 작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저는 그 성명을 읽고 놀랐습니다. 예전에 한국이었다면 당황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묻어나는 반응이었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마크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이 너무 침착해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요. 무슨 뜻입니까? 대전 시설에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중장비가 반입됐어요. 크레인, 특수 차량들, 뭔가 큰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설 옆에 대형 구조물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형태로 봐선 조선소 같았습니다. 설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우리 판단도 그렇습니다. 잠수함용 선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농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까지 참석한 최고 수준의 회의였죠. 확실합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판단됩니다. 마크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낼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축에 성공했다면 선체 제작은 그들에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내십시오. 즉각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시설을 공개하라. 거부하면 경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명확히 하십시오. 일주일 후 미국의 최후 통첩이 서울에 전달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틀간 침묵했어요. 그리고 답변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며 평화적 목적의 연구 개발은 정당한 권리다. 외부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답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거부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에 가까웠죠. 그들이 미쳤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에 맞서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마크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아니면 그들은 이미 성공에 가까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것이었어요. 주제는 국방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이었습니다. 무슨 발표를 하려는 걸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들이 뭘 만들었는지를. 사흘 후 한국 국방부 브리핑룸. 전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대한민국은 오늘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우리는 독자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이 목표를 위해 연구해왔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화면에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거대한 잠수함이었습니다. 유선형의 선체, 우뚝 솟은 함교, 그리고 선체에 새겨진 이름, 백두산. 백두산급 핵추진 잠수함은 7,000톤급입니다. 수중작전 시간은 무제한이며 작전 반경은 10,000km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양도, 태평양도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겁니다. 농축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함선용 추진 연료로 80% 농축 우라늄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무기급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에너지 목적입니다. 미국의 반대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주 국방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펜타곤 회의실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국방장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브래드쇼, 설명해보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장담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지만 모든 게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것을. 그들은 27년간 조용히 준비했고 마침내 성공했어요. AUKUS의 배신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통제는 환상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동맹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백악관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을 깊이 우려한다. 한미원자력 협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예상이었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죠. 기술 주권, 자주 국방. 그 광경이 펜타곤에 전달됐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백두산급 발표 이후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중국은 긴급 외교부 성명을 냈어요.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독립한다는 건 중국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더 직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방위성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일본 언론은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죠.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왜 일본은 못하는가? 러시아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보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첩보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유럽은 양분됐어요. 프랑스는 한국의 독자 노선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들 역시 핵 추진 기술을 독자 개발한 나라였으니까요. 반면 영국은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AUKUS 동맹국으로서요. 펜타곤에서는 매일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담당 분석관으로서 끊임없이 보고를 요구받았어요. 브래드쇼, 한국이 다음에 뭘 할 것 같나?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을 압박해서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것.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성공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압박은 오히려 반미 감정만 키울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고 협상하는 겁니다. 새로운 협력 구도를 만드는 거죠.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협정 위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선례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례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한국이 성공하는 순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건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파트너로 남을 것인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또 다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번엔 뭡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마크가 보고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대규모 건조 작업이 포착됐습니다. 규모로 봐선 항공모함급입니다. 항공모함?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7만 톤급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추진 방식은 마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핵 추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잠수함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항공모함까지 확실합니까? 국방장관이 닥쳤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대전 연구소에서 대형 원자로를 제작 중입니다. 잠수함용보다 훨씬 큰 규모예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국이 한 번에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수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던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잠수함으로 기술을 증명하고 항공모함으로 실전 배치하는 거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래드쇼,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이 항공모함 운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독도함급 경항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함재기 운용 경험도 있어요. 만약 핵추진 항공모함을 완성한다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은 동북아시아에서 미 해군의 버금가는 해상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날 밤,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였죠. 우리의 옵션을 정리하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한국을 고립시키는 거죠. 효과가 있겠습니까? 불확실합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고립시키기 어렵습니다. 국방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군사적 옵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재검토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득을 봅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브래드쇼 국장, 자네는 30년간 한반도를 다뤄왔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각하, 저는 협상을 제안합니다.
협상. 네. 우리가 한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협정을 위반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회색 지대입니다. 각하. 법무자문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은 무기용 농축을 금지하지만 함선 추진용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브래드쇼 국장. 자네가 한국과 접촉하게 협상 가능성을 타진해보게. 알겠습니다. 각하. 이틀 후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내려다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AUKUS를 발표했을 때 우리는 호주를 선택했죠.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게 협상을 청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표정은 정중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동등한 상대를 대하는 태도였죠.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고 고층 빌딩들을 지나쳤어요. 이 나라가 1997년 IMF 위기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더 강해져서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배신이 그들을 무너뜨릴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죠. 청와대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국장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실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백상현과 한경민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27년을 한 가지 목표에 바친 사람들. 단장님,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백상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우리는 당신네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경민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안입니다.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백상현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봤죠. 국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년 전 AUKUS 때 왜 한국을 배제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백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날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평등한 협력, 기술 주권 인정, 그리고 동등한 의사 결정권. 저는 그 조건들을 듣고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성공했고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협상은 지지부진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강경파는 압박을 주장했고 온건파는 타협을 원했죠. 그 사이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긴급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이 거제도 조선소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죠. 저는 즉시 펜타곤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거제도 조선소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백상현. 저들이 뭘 보여줄 작정입니까?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정오가 되자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거대한 커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7만 톤급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유선형의 선체, 평평한 비행 갑판, 그리고 선체에 새겨진 이름, 백두산. 백두산급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함정입니다. 카메라가 항공모함을 비췄어요. 함교, 갑판, 캐터펄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량 7만 5천 톤, 전장 320m,
최대 속력 30노트. 핵 추진 방식으로 작전 반경은 무제한입니다. 펜타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탑재 가능 항공기는 F-35B 전투기 40기, 헬기 10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양도, 태평양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항공모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40년 걸린 기술을 한국이 27년 만에 완성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이 함정은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그때 백상현이 연단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죠. 저는 35년간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1997년 IMF가 우리를 강타했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우리 기술로 우리를 지키겠다고.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준비했어요. 백상현이 항공모함을 가리켰습니다. 저 함정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 속 백상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존경심, 그리고 패배감.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샴페인 병이 함수에서 깨졌고 거대한 항공모함이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저 함정이 물에 뜨는 순간 태평양의 균형이 바뀝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저를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더 이상 지역 해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양 해군이 되는 겁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마크가 추가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번함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번함도 설계가 완료됐어요. 삼척이나? 누군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3개 항모 전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해, 남해, 서해에 각각 하나씩 배치하는 거죠. 국방장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브래드쇼, 이걸 예측하지 못했나?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잠수함에만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공모함까지 진행할 줄은. 우리가 완전히 당했군.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한국 국방부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백두산급은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로 추진됩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화면에 원자로 구조도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이 기술을 상업화할 계획입니다. 함선용뿐 아니라 산업용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펜타곤에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 혁명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하면 우리 원전 산업이 무너집니다. 제가 말을 끝냈습니다. 그날 밤 국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위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것은 일본에게 큰 위협이었죠. 중국은 예상외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한국의 자주 국방 노력을 이해한다. 하지만 지역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호주는 AUKUS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 기술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이유였죠. 대만은 은밀하게 한국에 접촉했습니다. SMR 기술 협력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순식간에 핵기술 공급국이 된 겁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에 이은 5번째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기술이 더 우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7년간 최신 기술만을 연구했으니까요. 우리가 40년 전에 개발한 낡은 기술이 아니라요.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어요. 상황이 통제 불능입니다. 국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요구를 무시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오히려 한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옵션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3가지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답했습니다. 첫째, 경제 제재.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겁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니까요. 둘째는 군사적 압박.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망설였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득을 봅니다. 셋째는 협상입니다. 한국의 기술 주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브래드쇼 국장, 자네 의견은? 저는 일어났습니다. 각하, 셋째 옵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건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파트너로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적 우위는 재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한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브래드쇼 국장, 서울로 가십시오. 협상을 시작하세요. 이번엔 진지하게요. 알겠습니다, 각하.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요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협력을 구하러 가는 거였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한국을 배제했어요. 그게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 백두산급 항공모함이 시험 항해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바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였어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최고위급으로 다루고 있다는 뜻이었죠. 영빈관 회의실에는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백상현과 한경민 국장님, 다시 오셨네요. 국가안보실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실장님, 이번엔 진지한 대화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 앉으시죠.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제안서를 꺼냈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기술 성과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첫째,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합니다. 한국의 평화적 농축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큰 양보였습니다. 둘째, SMR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소형 원자로 기술과 미국의 운용 경험을 결합하는 거죠. 셋째는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백상현이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어요. 그의 표정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3년 전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AUKUS 때 우리를 포함시켰다면 이 모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협력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배제당했죠. 그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제 대상으로 봤습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요. 그리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한경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화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안을 먼저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한국의 기술 주권을 인정하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반발이 클 겁니다. 그럼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쉽지 않은 요구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워싱턴과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백상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장님은 변하셨네요. 3년 전과는 다릅니다. 한국이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자유의 도구라는 것을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기술 교류, 공동훈련, 정보 공유, 휴식 시간에 백상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잠깐 걸으실까요? 좋습니다. 우리는 영빈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어요. 국장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백상현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미국은 정말로 변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불리해서 임시로 타협하는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내부에는 아직도 강경파가 많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 변했습니까? 단장님의 27년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평생을 바친 집념을, 그리고 그게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걸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가 아니라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백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단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생각은 정말 없습니까? 90%를 넘는 농축 기술이 있다면 가능하잖아요. 백상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자유였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요. 자유. 네. 미국 없이도 태평양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남의 허락 없이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유. 그게 전부예요. 백상현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핵무기는 공포를 만들지만 우리가 원한 건 평화입니다. 강한 평화요.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백상현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만 평등한 동맹을 원할 뿐이에요.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협상이 계속됐어요. 저녁이 되자 양측은 기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기본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평화적 농축 권리 인정. 둘째, 기술 협력의 쌍방향성. 셋째, 의사결정 과정의 평등한 참여. 미국 정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워싱턴에 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요구, 협상 내용,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틀 후 워싱턴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의회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측과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협정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경민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십시오. 미국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큰 양보였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핵추진 프로그램을 묵인하는 거였으니까요. 백상현이 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인정과 존중이요. 저도 감사합니다, 단장님. 가르쳐 주셔서요. 협상은 그렇게 한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첫 걸음을 뗀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활기찬 도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1997년 폐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27년간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의회 청문회가 잡혔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미국 의회를 설득하고 국내 여론을 바꾸고 새로운 협력 구도를 만드는 일,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한국이 증명했듯이 불가능은 없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안을 둘러싼 싸움이었죠. 저는 의회 청문회에 여러 번 출석했습니다. 증인으로서, 때로는 증언자로서요. 브래드쇼 국장, 한국의 핵추진 프로그램을 인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상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례는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는 순간 말이죠. 이제 우리가 선택할 건 한국을 동맹으로 유지할 것인가? 적으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동맹국이 우리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AUKUS 때 우리는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논쟁은 격렬했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늘어났죠. 그 사이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두산급 항공모함이 시험 항해에 나선 겁니다. 그날 아침
거제도 조선소에서 백두산급이 출항했습니다. 7만 5천 톤의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세 번째였죠. 함교에는 백상현이 서 있었습니다. 27년 꿈의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기관 출력 10%.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원자로가 가동됐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디젤 엔진처럼 시끄럽지 않았어요. 속력 5노트. 항공모함이 부두를 떠났습니다. 남해로 향했죠. 출력 30%. 속력 15노트. 백상현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단장님, 함장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원자로 온도, 압력 모두 예상 범위 내입니다. 잘 됐습니다. 백상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이틀간 남해를 항해했습니다. 각종 시험을 진행했어요. 속도 시험, 회전 시험, 정지 시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백두산급은 더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태평양으로요. 펜타곤은 즉각 이를 포착했습니다. 한국 항공모함이 오키나와 동쪽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마크가 보고했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일주일간 백두산급은 태평양을 누볐습니다. 괌 근처까지 갔다가 필리핀 해역을 지나 다시 남중국해로 향했어요. 중국이 긴장했습니다. 인민해 반군 해군이 출동해서 백두산급을 감시했죠. 중국 구축함 3척이 백두산급을 추적 중입니다. CIA가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침착합니다. 오히려 F-35B 전투기를 띄워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성 사진을 봤습니다. 백두산급 갑판에서 전투기들이 이착륙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요. 2주일 후 백두산급은 거제도로 돌아왔습니다. 시험 항해는 대성공이었어요.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백두산급은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곧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겁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한국이 SMR 기술 수출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목적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호주, 일본, 대만, 폴란드,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국은 순식간에 핵기술 공급국이 됐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에 이은 5번째였습니다. 미국 원전 업체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지가 한국 기술에 밀릴 위기였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긴급 보고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혁명입니다. 시장 규모만 수천억 달러예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다시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브래드쇼 국장,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의원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SMR 기술과 우리의 운용 경험을 결합하면 중국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답입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27년간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집념을 저는 존경합니다.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근소한 차이였지만 통과는 통과였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협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동의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변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진정한 협력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달랐어요. 청와대 영빈관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즈넉한 건물이었죠. 예전처럼 호텔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직접 초청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백상현과 한경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여유가 느껴졌죠. 국장님,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백상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독립 의지를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백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요. 한경민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안입니다. 한국의 SMR 기술과 미국의 항모 운용 경험을 교환하는 겁니다. 공동 연구 개발도 시작하고요. 이번엔 평등한 조건으로요. 백상현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3년 전 AUKUS 때는 왜 이런 제안을 안 하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백상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직하시네요. 좋습니다. 우리도 협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합니다.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세요. 둘째, 기술 협력은 쌍방향입니다. 미국만 주는 게 아니라 한국도 줍니다. 셋째, 백상현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의사 결정자로 인정하십시오. 태평양 안보 전략에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쉽지 않은 조건들이었어요. 특히 세 번째는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워싱턴과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한경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은 변하셨네요. 3년 전과 다릅니다.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27년을 한 가지 목표에 바친 당신들의 집념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자유의 도구라는 거요. 백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1997년 IMF 때요.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AUKUS가 계기였습니까? 계기가 아니라 확신을 줬습니다. 한경민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확신을요. 그래서 우리는 서둘렀어요. 원래는 더 천천히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속도를 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빨랐다는 겁니까? 네. 하지만 AUKUS 이후 팀을 확대하고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실패를 감수하면서 학습 속도를 높였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처음부터 치밀했던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기술 수준이면 가능하잖아요. 백상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자유입니다. 핵무기가 아니라요. 미국 없이도 태평양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남의 허락 없이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유.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현이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창밖을 보시죠.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건너편에 63 빌딩이 보였죠. 저 강을 보십시오.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27년간 멈추지 않고 흘러왔어요. 때로는 바위에 막혀도 돌아서 갔습니다. 결국 바다에 도착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도 흐르십시오. 과거에 머물지 말고요. 우리와 함께 새로운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날 저는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최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석 달간의 협상 끝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미 기술 파트너십 2.0, 평등한 조건의 협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한반도 태평양 협력국 국장, 통제가 아닌 협력을 담당하는 자리였죠. 2021년 9월, 우리는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호주를요. 그 선택이 한국을 자극할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화면에 백두산급이 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무시했다고 해야 맞겠죠. 70년 동맹국을 관리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요. 백상현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모습, 27년의 여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부터 27년간 조용히 준비했어요.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요. 진수식 장면, 환호하는 사람들, 백상현의 잔잔한 미소,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백두산급 핵항모. 그건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주와 독립의 상징이었어요. 한강 야경. 그랜트와 백상현이 대화하는 뒷모습. 저는 배웠습니다. 기술은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요.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배신이 가장 큰 스승이 된다는 것을요. 화면이 밝아지며 현재로 돌아옵니다. 백두산급 세척이 나란히 항해하는 모습. 지금 태평양에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동등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예요. 그랜트의 마지막 독백. 2021년 9월, 우리는 한국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만든 건 적이 아니었어요. 평등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백상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술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남의 기술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섰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려던 게 아니었어요. 평등해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아웃됩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27년의 침묵, 그리고 하루의 각성. 백두산급은 계속 항해한다. 자유로운 바다를 향해.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분석관 그랜트 브래드셔의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27년. 한 국가가 자립을 위해 걸어온 시간입니다. 1997년 IMF의 굴욕에서 시작해 백두산급의 탄생까지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배신이 한국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죠. AUKUS의 충격이 절망이 아닌 각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백상현과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증명했습니다. 기술은 허락받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기술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 국방이 왜 필요한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